안녕하세요. 컴패니언입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끝나버렸네요. 제가 지금 이것을 찍고 있는 지금도 1월 1일로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번 연도는 과연 어떤 해로 역사에 남게 될까요? 참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2020년이 끝나기 전에 다루었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루고 싶었던 주제는 바로 한복이죠. 이 한복이란 누구나 잘 알듯이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복궁에 가서나 사극을 보거나 아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복이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유독 중국 네티즌이나 방송에서 한복을 자신들이 전통 의상인 한푸의 짝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그나마 피해가 덜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게임 회사가 철수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이거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도대체 한프라는 단어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기 때문이죠. 한프란 말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일단 그럼 한프란 것은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프란 단어는 먼 옛날부터 한족이 입었던 모든 옷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정말 이 말을 듣고 윙? 한푸? 긴가민가 한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교의 사회 시간이나 세계실 시간에서 전통 의상은 바로 지파오라고 계속 배웠기 때문이죠. 그 있잖아요. 빨간색이 돋보이는 전통 의상이에요. 중국집 안내판이나 광고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복장이죠. 근데 난데없이 한푸. 그것도 지파오를 뺀 옷이라니요. 정말 애매한 단어지 않습니까? 사실 한푸라는 단어가 매우 애매합니다. 만약 어느 중국 친구가 자기가 한푸를 입었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느 시대인지 어떤 신분이 입었던 모습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한복이라고 하면 흔히 조선시대의 전통 의상들을 떠올리는 것처럼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되는데 한푸라는 말을 들었을 땐 잘 연상이 되지 않습니다. 떠오르지가 않는다고요. 더구나 중국 사람들이 한푸가 한족만이 고유의 옷이라고 한 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족 말고도 여러 민족이 활동하고 섞여 살았던 적이기 때문에 한족만이 고유의 것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바지라는 것도 하고 살았던 유목민들이 오신 호복으로부터 이렇게 기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목민들과 중국 사람들이 섞여 살 때가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지라는 요소가 중국 사람들의 옷에 추가가 된 것이죠. 어담으로 말하자면 왜 바지가 유목민들이 옷들이 요인이냐 하면 말을 다그닥다그닥 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치마 같은 걸 입고서는 말을 타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바지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 말을 편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겠죠. 더불어 사극에서 신하들이 입고 나왔던 옷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태주왕건에서 유명한 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다가 철퇴에 맞은 그 신하가 입었던 옷처럼 그런 옷들을 우리는 단령이라고 부르는데 단령이라는 것도 유목민족들이 옷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거나 또는 기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령은 중국 사람들이 한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또는 한푸가 한복이 원료라고 주장할 때 흔히 인용되곤 하는 요인인데요. 이런 단령의 기원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한복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것에 왜 전전긍긍하거나 제가 염려하는지 알릴 필요가 있겠죠. 이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옷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이 형성될 때는 수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또 정신세계, 시대의 발전 등이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 지역에서 삽니다. 근데 이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는 매우 어려운데 대신 사냥을 하기에는 매우 수월한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냥에서 나온 부산물인 가죽 등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겠죠.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는 가죽들로 만든 옷이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만약에 농경이 편하고 풀들이 많이 자라는 지역이라면 여러분들은 풀을 꺾어서 옷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예술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예술적인 것이라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계속 있어왔는데요. 사람들은 스스로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금이나 비싼 염료 또는 비단 등을 통해서 자신이 돋보임을 계속 표현해 왔습니다. 또 세계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나지요. 예를 들어서 동로마지옥의 황제들은 자주색을 황실의 색깔로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고귀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옷이라는 것은 되게 한 민족이나 한 지역에서 온갖 역사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복이 중국 옷이라고 세계인들이 믿게 됐을 때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여러 이야기와 환경들은 아주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성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중국 사람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바로 우리 한복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대략적인 역사를 좀 아는 것도 좋겠죠. 아주 군침이 도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또 교과서에서도 잘 안 가르쳐 주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제가 좀 재미있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려면 선사시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먹도끼 알죠? 교과서에서 항상 처음 나오던 이 돌덩이 말이죠. 이런 주먹도끼들이 사용되었을 때 우리가 옷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충대충 해입은 것들이 줄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또는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신석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들을 조사해보니 뼈바늘도 나오고 가락바퀴도 나오고 심지어는 물레의 유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물레나 바늘 등이 뜻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옷을 입었다는 거지요. 뭐 뼈바늘로 이쑤시개처럼 이를 쑤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옷감이나 가죽들을 꿰맸을 때 썼던 걸로 흔히 생각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신석기 시대를 넘어가서 고조선으로 넘어가려는 찰나 우리는 스키타이라는 생소한 민족에 마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키타이라는 민족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스키타이 민족의 한복의 기원을 크게 연관짓고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잠깐, 근데 이 스키타이란 것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스키타이는 농경도 하고 유목도 했던 되게 복합적인 민족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유목민족으로 더 알려져 있지요. 대표적으로 이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헤로도토스 씨가 쓴 스키타이에 대한 서술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크림반도, 즉 우크라이나나 또는 러시아의 평원에서 살았는데 이들은 농경도 하고
또는 유목민족도 했던 되게 복합적인 민족이라고 헤로도토스는 쓰고 있습니다. 뭐 로열 스키타인이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요. 그럼 왜 스키타이라는 것에 왜 학자들이 흥미를 가지게 됐냐면 바로 여기 오른편에 보이시는 사람처럼 한복과 유사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저고리와 바지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한복에서도 똑같이 보여지는 요인이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스키타이와 한복의 연관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요. 물론 스키타이과 한복을 마냥 똑같이 연관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키타이인들의 옷에도 많은 차이점들이 또한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뒤에 털모자를 달았거나 후드티처럼요. 또는 저고리가 아니라 앞이 꽉 막힌 옷을 입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키타이인들의 옷에는 한복과 연관성이 발견되지만 또 차이점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스키타이인들의 옷에 많은 공통점이 보이는 건 참 흥미로운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어쩌면 한복의 원류를 스키타이에서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모릅니다만 자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저고리와 바지가 한복과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지요. 자, 이제 다시 한반도 또는 만주 지역으로 돌아와서 고조선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왕국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조선들이 입었던 옷에도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상투라는 것을 고조선 시대부터 해왔다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알듯이 백이민족이 아니라 염색한 옷을 많이 입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 시대에는 많은 다양한 발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처럼 이 염색도 해 입고 심지어는 비단까지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고조선 사람들이 옷이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 여러 장신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동 장식 단추가 있지요. 정동 장식 단추는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단추를 옷에 다는 장신구뿐만 아니라 갑옷을 만들 때도 쓰였기 때문이죠. 갑옷을 촘촘히 박아 놓으면은 이게 창이나 칼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정동 단추를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박아서 갑옷을 만든 것이죠. 이거는 제가 지원한 게 아니라 진짜 발굴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조선 때까지는 이 중국 옷과 연관성을 저는 크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옷과 한국 옷이 상호작용을 활발히 했던 시대가 바로 삼국시대, 특히 신라 때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요? 선동여왕. 우리나라의 또는 한국사에서 왕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선덕여왕 때는 신라가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요한 요충지인 대하성을 백제가 차지해버린다든지, 사실은 백제가 공격해서 빼앗은 거지만요. 또 고구려한테서도 압력을 받기도 했고요. 따라서 신라는 자기가 멸망하기 싫으면은 어서 빨리 다른 활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을 홍일했던 당나라와의 연합을 모색하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한국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죽도록 외웠던 다당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물론 당연히 상관이 있죠. 왜냐고요? 당나라와의 연합을 모색하던 중에 김춘초라는 유명한 인물이 당에 사절로 파견됩니다. 그런데 당에 갔다 와서 이상한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당나라의 관리들이나 지배층들이 입었던 옷들을 갖고 온 거예요.
왜 이런 옷을 갖고 왔을까요? 이것은 크게 정치적인 문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관리들이 입던 옷을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한다는 것은 당나라가 주도하던 국제 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당나라가 이 동아시아에서 짱 센 형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당나라에서의 선진 문물, 즉 동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이고 가장 잘 나간다고 평가되고 있던 당나라의 문물을 신라에 들여온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때에 들여온 것들은 이런 옷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고 또 통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김춘수가 도입을 시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는 기존까지 입었던 지배층들의 옷과는 달리 당나라에서 들여온 단령이나 다른 옷들을 입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지배층들이 옷 중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또는 영향을 많이 받은 옷들을 입는 전통이 이 신라 때부터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도 백성들은 그냥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입고 지배층들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러한 단령이나 중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옷들을 입었지만 또한 집에 가서는 편한 우리나라에서 또는 신라에서 입던 옷들을 입음으로써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요. 무슨 차이점이냐고요? 즉, 한푸는 한복이 원조라는 사실, 즉 중국에서 중국 옷들이 들어와서 이 우리나라의 요소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신라에서는 이때부터 당나라에서 들어온 옷들을 입기 시작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라를 중점으로 얘기했지만 고구려, 백제에서도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에서는 북방의 기마민족과 유사한 특징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백제에서는 백제가 여러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훨씬 국제적이고 더 어딘가 남다른 미적 감각을 보여주기도 했지요. 또 신라에서는 그동안 중국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두 나라보다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적인 요소나 또는 두 나라에 비해서 이 한반도에서 유래했던 특징들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특이할 점은 이 신라 사람들은 금속을 제조하고 이 금속을 여러 가지 금관 등으로 만드는 기술이 매우 뛰어났다고 하네요. 우리도 이 신라 금관에 대해서 자주 들어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러한 신라에서 이러한 중국 복식들, 즉 당이 복식들이 수용되어가는 와중에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는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라도 결국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 나라는 어딜까요? 네, 바로 고려죠. 고려에서도 특이할 점이 몇 가지 있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령이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입었던 일종의 정장 같은 것이지요. 자, 이러한 단령은 주변 지역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베트남, 발해 또는 일본이나 밑에 지역에 있었던 오키니와 지역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나라나 지역들의 복장을 보면 중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지요. 제가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는 관리들이 복장을 찾아보면 서로서로 비슷한 구석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령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한족이 고유하거나 순수한 한푸의 영향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령이라는 것 자체도 북방 유목민들이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고 또는 이것들이 북방에서 들여왔다고도 보기도 하고요. 또 당나라가 당시에는 매우 국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매우 번성했던 곳이라고 하지요.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장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중국 지역에 몰려들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들어오거나 여기서 아예 살려고 이주를 많이 해왔을 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여러 문화적 요소들이 마구마구마구 섞이는 겁니다. 당나라에는 많은 페르시아, 즉 이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페르시아 복식들은 당나라의 지배층들에게서 큰 유행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여러 가지 민족들이 당나라에 오고 가면서 당나라의 복식들도 수많은 문화적 요소들을 접하고 또는 수용하거나 오히려 다른 나라의 복식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요. 중국이 옷들에서 이러한 한족만이 순수성을 찾거나 고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어서 고려로 넘어가 보죠. 자, 고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일 텐데요. 뭐 불교도 있고 고려 창자도 있을 텐데요. 저는 바로 몽골과의 전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자, 갑자기 왜 전쟁 얘기가 나오냐고요? 왜냐하면 고려시대에는 송나라, 즉 중국의 영향뿐만 아니라 몽골의 영향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특히 옷에서요. 자,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 또는 한국사 시간에 몽골과의 전쟁을 수도 없이 배웠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전투들이 강조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전쟁들이 지속되면서 백성들은 너무나도 지쳐가고 또한 이런 고려시대에서 이 칼 쓰는 무신들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면서 점점 전쟁도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구장창 전쟁만 할 순 없잖아요. 백성들도 살아야 되고 또 무신들이 점점점 힘이 약해지는데 무신들이 전쟁을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강조하려고 한다면 이 고려 왕의 입장도 참 난처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고려 왕 입장에서도 마냥 무신들한테 휘둘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나서서 정치를 하는 것이 훨씬 좋고 또 전쟁을 끝내서 좋은 왕이라는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이러한 오래오래 끈 전쟁도 고려의 왕자가 몽골의 궁정으로 건너가서 쿠빌라이과 강화를 논의하게 되면서 결국엔 끝나게 되지요.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차기 칸이 될 후보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경쟁자와 내전을 벌이는 중이었지만 결국 칸에 오르게 되죠. 자, 이러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간섭기냐 무엇이냐고요? 바로 원나라가 고려의 이곳저곳에 간섭을 하는 게 바로 원간섭기라고 할 수 있죠. 원간섭기 치면서 여러 몽골이 문화가 고려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특히 옷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진에서 보아도 우리가 알고 있던 한복의 모습과는 참 다르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당시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복장이 유형이죠. 자,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고려시대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 영향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몽골이 망하고 몽골이 아니라 원나라죠. 원나라가 망하고 점점 몽골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러한 복장들이 유형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하지만 이런 몽골에서 영향을 받은 요인들은 여러 요인들로 다시 전파가 되면서 이 한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자, 크게 한 가지 예를 들어오면 드라마 정도전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 등장인물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 중에 이 중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옷 아니죠 모자죠. 이러한 중립은 후일 가시일종의 흑립이라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흑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선비들이 쓰던 이러한 가시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시라는 것 자체도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흑립이라는 것은 재료나 착용 방식 또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이 한국 특유의 멋을 잘 살려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말이 꼬린 말총을 쓰고 또한 예술적인 요인까지 갖춰서 오히려 우리가
이마에 두르던 망공과 같이 오히려 중국에 역수출되기도 했지요.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왜 킹덤에 나왔던 갓이 외국인들이 눈빛을 사로잡았던 건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흑립은 예술적인 경지를 다다랐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몽골의 영향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조선시대가 되어도 여러 가지 중국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요소들이 중국에 역수출되기도 하는 등 중국과 한복의 옷들 간의 관계는 되게 상호 보완적이었습니다. 즉, give and take처럼 여러 요소들을 주고받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한복들도 결국에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개화기라고 해서 서양이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한복에 큰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바로 양복입니다. 양복이 뭘까요? 바로 서양에서 들어온 옷들이겠죠. 자, 이러한 양복들이 왜 한반도에서 크게 확산이 되었냐면 양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근대화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또 지배층이 이전에는 단령과 같이 중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옷을 입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배층들이 상투를 제르고 양복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고종의 사진들을 보셨을 텐데 그것처럼 이제 관리나 지배층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양복을 입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제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참 한복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변화들은 일제감정기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점점 한복이 사라져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복이 마냥 사라졌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한복도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변화를 거듭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기 편하게끔 여러 가지 간소화나 개량을 시도한다거나 또는 담배나 무명 같은 옷들은 되게 모시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관리하기가 되게 까다롭지 않나요? 자, 이러한 재료들을 이제 합성성유로 바꾸어 버리면서 이제 보관도 쉽고 입기도 쉬운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통의 입장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도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적인 미를 추구해서 한복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한복을 재창조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복을 상실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냥 박물관에서 한복을 보는 것보다는 현대적인 미를 추구한 새로운 한복을 보는 것도 또한 재미가 있겠지요. 자, 한복의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한복에 대해서 알아보니까는 좀 재미있었나요? 저는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취미로 하고 있었지만 정보 전달이 목적도 있고 하지요. 자, 이러한 요소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사극을 만들 때나 또는 킹덤같이 멋진 드라마나 문화 컨텐츠를 만들 때도 이러한 한복들이 사용되거나 또는 우리 전통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 요즘 들어서 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자니 영어도 자기네 것들이라고 하고 이것저것 자기네 것들이라고 하는 게 참 많죠.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국한테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중국한테 쓴소리 좀 해봐야죠. 저도 이 간땡이가 크거든요. 자, 중국 사람들이 이 중국 자기네들 더 깊게 들어가서 한족만이 문화 요소들을 자부심을 느끼고 크게 강조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당나라도 그랬고 여러 중국의 나라들은 여기저기서 문화적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또 영향을 주면서 서로서로 발전해가는 윈윈 관계를
만들어 나갔단 말이죠. 예를 들어 당나라에는 페르시아나 또는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북방 유목민들이 영향을 받아서 더 중국 사람들이 옷을 더욱더 세련되고 국제적으로 발전시켰거든요. 근데 한족만이 요소들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부터 호복이라고 불러왔던 유목민족들의 옷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왜냐하면 한족의 것만이 우수하고 다른 나라의 옷들은 다 자기네들 옷이 아류라거나 또는 짝퉁이라고 주장하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계속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중국 사람들은 이제 바지라는 것도 입으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지라는 요소도 이 북방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한복뿐만 아니라 이 한푸에서도 바지는 이제 자기네들 민족 것이 아니니 입지 말아야겠죠. 왜냐하면 북방 유목민들이 것이니까요. 바지는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옷들이 여러 가지 장점은 없어지고 이제 아주 옛날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가 가장 중국 아니죠. 한족이 고유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대 시대가 이전 시대보다는 외국과의 교류가 훨씬 적었을 테니까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가장 크게 아쉬워하는 부분은 지금 중국에서는 이전 시대 중국 사람들이 뽐내었던 관용성이나 포용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다 사라지지 않았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여러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다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행동을 보면 자기네들 것만 강조를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과거와의 관용적, 수용적 관점에서 크게 어긋난 것이라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저는 충고 한마디를 해주고 싶네요. 자, 여러분, 이 한푸나 한복이나 서로 순수하게 만들어진 것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게 자기 거다. 또 너는 짝퉁이다. 할 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지만서도 이 옷들마다 서로 특색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이러한 중국 사람들이 안타깝고 뻔뻔스럽기도 한 이런 행동들은 참 중국이 하드 파워는 세지만 소프트 파워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이런 것들을 고치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네, 요점만 말해서 이 한복이라는 것이 절대 중국 전통 의상인 한푸의 짝퉁이 아니라 이거죠. 또 한푸가 한복의 원료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잘 정리가 되셨나요? 너무 두껍게 얘기를 한 것도 같고요. 자, 네, 길고 길었다면 또는 짧고 짧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한복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여러가지 자료들을 찾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짤막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2021년도 복 많이 받으시길 빕니다.